안녕하세요. 저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40살 여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벼농사를 크게 하시고 배 과수원도 운영을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오셔서 이항기나 콤바인 같은 농업기계도 잘 다루셨고 가끔씩 저랑 오빠들을 경운기에 태워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운전하시는 경운기에 타는 게 그렇게 재밌었답니다. 아빠, 나 오늘도 경운기 태워주면 안 돼요? 한 번만요. 네? 어이구, 우리 송아가 경운기에 완전히 맞들렸구만. 그래, 오늘은 그럼 아빠랑 같이 경운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우리 딸내미가 재밌다는데 내가 몇 번이고 당연히 태워줘야지. 우와, 진짜요? 아싸,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덜덜거리는 느낌에 속이 울렁거릴 때도 있었지만 경운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진 마을 이장님이셨는데 남에게 베푸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가끔 한 번씩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돼지를 잡으시는 날은 마을 회관에서 축제가 열리곤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랑 오빠들까지 마을 회관에서 일손을 거들었답니다. 송아야, 엄마가 국 한 그릇 들 테니까 이거 쟁반에 담아서 좀 날라줄래? 현우랑 현민이는 얼른 상 닦고 어르신들 앉으실 수 있게 방석 하나씩 깔아드려. 저희가 열심히 일손을 돕고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마을 회관으로 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어르신들은 깔깔 웃으며 저희 가족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이장님 덕분에 아주 포식하네. 그나저나 이장님, 자식 농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지으신 거예요? 아들은 소문난 효자에다 며느리도 살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게다가 손주들까지 철이 다 들어서 이렇게 일거리도 도와주니 완전히 자식 농사 1등이네요. 1등. 저희 아빤 어르신들한테 막걸리도 한 잔씩 직접 따라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할아버지가 만드신 이 자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가끔씩 아빠가 저희를 엄하게 교육시킬 때도 있었지만 항상 옳은 말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빠 말을 잘 새겨듣도록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저희 큰오빠가 아빠랑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은 성격이었어요. 저랑 같이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도 동네 어르신들이 보이면 쪼르르 달려가곤 했거든요. 할머니, 고추 말리시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위로 이렇게 고추를 반 갈라서 널어놓으면 되는 거죠? 아이고, 역시 이장님 댁 손자 아니랄까봐 잘하네. 그런데 이거 나 혼자 해도 금방 하니까 안 도와줘도 돼. 에이, 그래도 같이 하면 더 빨리 하잖아요. 우와, 그런데 할머님 댁 고추 이번에 색깔 진짜 빨갛고 예쁘네요. 이거 말려서 고춧가루 빻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그날 저는 오빠랑 같이 동네 할머니가 고추 말리는 걸 도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기특하다며 저희한테 밥까지 차려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이 넘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큰오빠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드렸답니다. 큰오빠는 대학을 가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한테 용돈까지 줄 정도로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제 오빠라지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건 다 저희 아빠와 할아버지를 닮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오빠처럼 아빠와 할아버지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자취를 하느라 시골 생활과는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자주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큰오빠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취미로 낚시를 자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아야, 이거 어떡하니? 네 큰오빠가 낚시를 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단다. 알고 보니 큰오빠가 또 배 낚시를 갔는데 그 배가 전복됐다고 하더군요. 배에 타고 있던 5명 중에 3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사망했는데 하필이면 저희 오빠가 사망한 2명 중에 1명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 오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고 말았답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이고, 현우야, 네 나이 겨우 26인데 그 창창한 나이에 이 애비까지 버려놓고 가버리면 어떡하란 말이냐. 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냐고. 젊디 젊은 큰오빠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까지 다 오셔서 저희 큰오빠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끝낸 후 큰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큰오빠의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이 하나 나오더군요. 큰오빠는 어릴 때부터 항상 뭘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이까지 아직도 일기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한 마음에 큰오빠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펼쳐봤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취업기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다. 할아버지께선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치켜 세워주셨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사실은 우리 집안의 기둥은 내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인데 나도 할아버지랑 아빠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겠다. 오늘은 내 동생 송아의 생일이었다. 그 어린 게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는 게 어찌나 신기하던지 송아한테 늘 자랑스럽고 멋있는 오빠가 되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큰오빠로서 항상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마음뿐이다. 큰오빤 충분히 여태까지 잘해왔는데도 가족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매일 다짐했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큰오빠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상심이 너무 커서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맨날 술만 드셨고 한동안 농사일도 소홀히 하셨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작은 오빠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 이러다가 아빠까지 아파서 쓰러지시겠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제발 자책 좀 하지 마세요. 우리 형이 죽은 게 할머니랑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형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 형을 욕심내서 먼저 데려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식사 좀 잘 챙겨 드시고 기운 좀 내보세요. 비록 형만큼은 못하겠지만 제가 형모까지 우리 집에 잘할게요. 하늘나라에 있는 형이 걱정하지 않게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다들 힘 좀 내보시라고요. 네? 작은 오빠도 큰 오빠 못지않게 정말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계실 때 중심을 잡아주며 저희 가족을 다독여 주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조금씩 슬픔을 이겨내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당시 만나던 남자가 공무원이었는데 자상하고 성실한 성격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보니 서로 좀 안 맞는 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예식장 예약을 하러 갔는데 한참 상담을 받던 중
예식장 직원이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패키지 금액 안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케가 있는데요. 그 부케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엔 추가 요금을 지불하시고 부케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요즘엔 워낙에 신부님들께서 눈이 높으셔서 부케도 아무거나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변경하는 경우엔 추가 요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단 부케는 생화라서 그때그때마다 공급 가능한 종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식 일주일 전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드린 선택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세요. 추가 요금은 꽃마다 좀 다른데 수입꽃은 조금 더 가격대가 있고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예비 신랑이 말을 뚝 자르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됐고요. 그냥 기본 부케로 해주세요. 어차피 사진 한번 찍고 버리는 꽃인데 뭐하러 추가 요금까지 내가면서 예쁜 꽃이래요. 안 그래, 송아야? 추가 요금이 몇천 원도 아니고 5만 원이 넘는다잖아. 꽃에다가 그런 돈 쓰는 거 낭비야, 낭비. 뭐?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예쁜 부케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결혼식 내내 내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되니까 사진에도 많이 찍힐 거 아니야. 참나, 야, 사진 찍으려고 결혼해? 됐고, 이런 거에 욕심 좀 부리지 마. 그리고 예식장 비용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알지? 10,000원 한 장 안 틀리게 계산해서 딱 절반으로 나누자고. 알겠지? 예비 신랑은 10,000원 한 장 손해보기 싫어서 매사에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게다가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기 고집만 부렸어요. 오빠, 왜 자꾸 오빠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하는 거야? 거기를 신혼집으로 하면 난 출퇴근할 때 왕복 3시간이나 걸린다니까. 신혼집도 공평하게 중간 지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차피 넌 나중에 애 나오면 직장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내 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난 무조건 내 직장 근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알겠어? 게다가 예비 신랑과 함께 혼수를 알아보러 갔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 냉장고를 사고 제가 에어컨을 사기로 했는데 자꾸 예비 신랑이 제 돈으로 공기청정기까지 사야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오빠, 평소에 공기청정기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했었잖아. 전기만 잡아먹고 돈 낭비만 하는 거라며.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공기청정기까지 사라는 거야? 아니, 내가 사기로 한 냉장고가 네가 사기로 한 에어컨보다 20만 원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그 20만 원어치 채우려면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사야지. 안 그래? 뭐라고? 지금 그깟 20만 원 때문에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겠다 이거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겠어? 심지어 저는 예단 예물 같은 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싶었는데 예비 신랑은 먼 친척한테까지 예단으로 비싼 이불을 돌려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자기는 10,000원 한 장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저한텐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찌질하고 계산적인 모습에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 파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제가 파혼을 선언하자 그 인간이 진절머리가 나도록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퇴근길에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집에 가는 버스에까지 따라 타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하도 쫓아다니니까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작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당분간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그 인간이 저한테 다가와 또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오빠가 그 인간의 앞을 몸으로 딱 막아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송아랑 헤어졌으면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꺼져.
그러자 그 인간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 오빠한테 이러더군요.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송아한테 지저분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대화로 풀려고 찾아온 것 뿐이라고요. 대화로 풀긴 개뿔. 야, 너 싫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범죄인 거 몰라? 그리고 대화 무슨 대화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놈이더구만. 이 10,000원 한 장도 아까워는 찌질한 놈아. 너 그렇게 돈 아까워하는 놈이 매일 퇴근길에 여긴 어떻게 오냐? 그놈의 버스비랑 지하철빈 안 아까운가 보지? 형님, 저 진짜 송아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네? 누가 네 형님이야? 너 한 번만 더 우리 송아 찾아오면 내가 그때 가만히 안 둬? 경찰에 신고해서 너 콩밥 먹게 만들어줄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다신 우리 송아 눈앞에 띄지 마. 당장 이 자리에서 꺼지라고. 저희 오빠가 큰 소리로 소리치자 그 인간은 무서웠는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더군요. 저희 오빠가 덩치도 크고 인상도 강한 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저희 오빠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한동안 퇴근길에 절 데리러 왔습니다. 그 인간은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지만 제가 오빠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선 도망을 가더군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났더니 그 이후부턴 더 이상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저는 남자한테 완전히 질려버려서 연애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죠. 제가 30대 중반 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게 되셨어요. 몇 년 전부턴 해외에 수출도 하고 농사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저희 오빠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잘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도 3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연애를 안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저랑 비슷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저랑 종교도 같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 취향이 비슷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순간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빤 혹시 삼겹살을 좋아해?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해? 나는... 잠깐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저와 남편은 동시에 삼겹살이라고 외치고선 재밌어서 깔깔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럼 송아 넌 삼겹살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걸 좋아해? 아니면 쌈 싸 먹는 걸 좋아해? 자, 하나, 둘, 셋! 쌈 싸 먹는 거. 오, 뭐야. 나랑 완전히 다 똑같잖아. 당연하지. 고기 먹을 땐 상추쌈이 필수 아닌가? 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꼭 깻잎이든 상추든 싸 먹어야 맛있더라. 거기다가 고추랑 마늘도 하나씩 올려야 되고 쌈장 대신에 된장 넣고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나도 쌈장 대신에 된장 넣고 싸 먹는데 역시 너도 뭘 좀 먹을 줄 아는구나. 게다가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갈 때도 저희는 항상 일반 짜장이 아니라 간짜장을 시켰어요. 어쩜 이렇게 취향이 잘 맞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빠, 난 짜장은 무조건 간짜장이 좋더라. 간짜장이 만들 때마다 새로 볶아서 나오는 거라 양파도 더 아삭하고 소스도 더 진하잖아. 맞아. 어떤 사람들은 간짜장이랑 일반 짜장이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짜장을 잘 몰라서 그래. 아참, 송아 넌 탕수육 먹을 때 부먹파야, 찍먹파야? 부먹파랑 찍먹파? 그거 탕수육 소스 부어 먹는지 찍어 먹는지 물어보는 거지? 난 당연히 부어 먹지. 오빤? 오, 나도 부어 먹는데 역시 우린 천생연분인가 봐. 나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탕수육 먹을 때 부어 먹으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거든. 찍어 먹어야지 더 바삭하고 맛있다나? 아, 진짜? 오빠, 앞으로는 탕수육 먹을 때 나랑만 먹어. 그래야 마음 편하게 소스를 부어서 먹지. 그렇게 저는 마음이 잘 맞는 남편과
38살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남편처럼 저랑 잘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조금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뜸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린 대통령을 누구 찍었나? 나한텐 한번 슬쩍 말해봐. 네? 에이, 그런 건 말하는 거 아니랬어요. 말하면 좀 어때서? 아참, 고향이 어디랬지? 갑작스런 질문에 고향이 어딘지 대답했더니 예비 시모가 이러시더군요. 아, 그쪽 지방이면 딱 봐도 누구 찍었는지 알겠네. 굳이 말 안 해도 보나마나 뻔하지 뭐. 아참,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들먹이시더군요. 저는 결혼 전부터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빠, 어머님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 나 오늘 대답 피하느라 진짜 혼나는 줄 알았잖아. 아,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원래 정치 색채가 좀 강하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러시네. 그래도 아까 누구 뽑았다고 얘기 안 한 거 진짜 잘했어. 괜히 얘기했다가 피곤해질 수도 있잖아. 아휴,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나한테 미리 알려주지 그랬어. 그럼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갔을 텐데. 사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정치인들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서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비 시모에게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때부터 워낙에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모가 사소한 걸로 저한테 시비를 거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기지개를 켜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에 몸이 너무 찌뿌둥하네. 이럴 때 목욕탕에 가서 때 한번 시원하게 밀고 오면 좋은데. 얘 며느라, 넌 목욕탕 얼마나 자주 가니? 목욕탕이요? 아, 저 어릴 땐 가끔 갔었는데 성인 되고 나선 거의 안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간 지 한 5년도 넘은 것 같네요. 뭐야? 아니 그럼 때도 안 민단 말이야? 아유 더러워 죽겠네. 아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다녀야지. 어머님 때 안 민다고 더러운 거 아니에요. 샤워만 매일매일 해도 깔끔한 거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때 안 밀고 사는 거 모르세요? 오히려 때를 자주 밀면 피부에 각질증이 벗겨져서 더 안 좋대요. 아유 그런 건 다 핑계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뜨거운 물에 푹 불려서 때를 박박 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넌 어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니? 저는 살면서 때를 안 밀어서 더럽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옛날처럼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 시절도 아니고 집에서 매일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는데 더러울 리가 있나요? 시모의 말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시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명절 때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돕고 살았기 때문에 음식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전을 부치고 있으니 저희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어쩜 그렇게 전을 잘 부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밥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라더니 우리 며느린 완전히 살림꾼이네. 살림꾼이야. 내가 한 입 먹어보니까 네 시애미가 만든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시모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짜증을 확 내더군요. 참나, 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어쩌다 한번 잘 된 거 가지고 아주 며느리 하늘 끝까지 치켜 세워주는구만. 아 여보, 왜 그래?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게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짜증을 낼 일이야? 그래,
그렇게 맛있으면 실컷 먹어. 우리 집안 남자들은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집안에 여자가 새로 들어왔다고 헬렐레 빠져가지고선 어휴. 시모는 그렇게 투덜거리며 뒤집개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음식을 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명절이 끝나가도록 시누이들이 코빼기도 하나 비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누나랑 내 동생이 성격이 좀 무심해서 그래. 결혼하고 나더니 집에 잘 안 오더라고. 보통은 명절 연휴 중 하루라도 친정에 오기 마련인데 아무리 무심하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 이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시누이들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친정이 지방에 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던 터라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까지 자주 안 가면 더 서운해하실 것 같아 시댁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물론 시모가 말을 좀 함부로 할 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다가 오랜만에 친정 근처에 있는 시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어릴 땐 자주 다녔던 시장인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오니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시원한 냉장고 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번에 어머님이 냉장고 바지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어? 보니까 가격도 싸고 괜찮은데 어머님한테 한 두세 장 사다 드릴까?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시장에서 산 냉장고 바지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사온 냉장고 바지예요. 저도 똑같은 거 사서 입어봤는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넉넉하게 돌려 입으시라고 세 장 사왔으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그런데 시모는 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참나, 나는 뭐 시장 갈 줄 모르는 줄 알아? 시장 가서 그까짓 천조가리 사오면서 지금 생색내는 거냐? 생색이라뇨. 전 어머님 생각해서 사온 건데 굳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내 생각해서 사오긴. 그냥 너희들이 데이트하다가 나한테 생색내고 싶어서 싸구려 바지 몇 개 집어온 거겠지 뭐.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이 바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입지 마세요. 전 어머님이 지난번에 냉장고 바지 갖고 싶다고 하시길래 일부러 사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 뚝 떨어진다고요.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모는 계속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점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워낙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했어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예쁜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이었어요. 정치 얘기를 좋아하는 시모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 때 다른 사람 말고 꼭 내가 말한 그 사람 뽑아야 된다. 거긴 엄청 경합지역이라서 너네들 표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만약에 그 사람 떨어지면 너희가 안 찍어서 떨어진 줄 알 테니까 꼭 찍어. 알았지? 저는 어른이기도 하고 굳이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투표날 저녁이 되자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예, 너 내가 말한 사람 찍었니? 설마 다른 사람 찍은 거 아니지? 그럴 리가요. 당연히 어머님이 말씀하신 분 찍었죠. 그래?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다음부터도 내가 누구 찍을지 알려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찍어라. 그런데 투표 결과는 시모의 예상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시모가 찍으라고 했던 그 후보가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사람 안 뽑았지? 나한테는 뽑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뽑은 거지? 거봐라, 내가 너희 표가 중요하다고 했냐 안 했냐? 그런데 기어이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을 뽑아?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분 뽑았다고 했잖아요. 표 차이가 한두 표 차이도 아닌데 그게 왜 저희 때문이에요? 저 이런 얘기 불편하니까
제발 다음부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살다 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론 시모가 정치 얘기를 꺼내면 그냥 무시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저희 아빠의 칠순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오빠랑 상의를 했는데 저희 오빠가 서울에 있는 어떤 호텔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에 내려가 오빠와 함께 아빠에게 칠순 잔치 얘기를 꺼냈더니 아빠가 손살을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휴, 100세 시대에 무슨 칠순 잔치야? 요새 그런 거 하면 욕먹어. 괜히 그런 데다 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으면 되지. 내 생일이 뭐 별 거라고 왜 이렇게 유난들이야? 그러자 저희 오빠가 아빠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평생 아끼면서 살아오신 건 알겠는데 이번만큼은 자식들 말 좀 들어주세요. 환갑잔치도 못 해드렸는데 칠순잔치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저 그 호텔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생일밥을 그렇게 비싼 걸 먹어? 그럼 비싼 밥을 칠순 때 아니면 언제 먹어봐요. 평소엔 맨날 직접 농사 지은 것만 드시잖아요. 그리고 저 사업 요즘에 잘 되는 거 모르세요? 아들이 돈도 잘 버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요. 그러니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맛있는 거 실컷 드시고 즐겨보세요. 아유, 알았어. 난 그냥 너희들이 나 때문에 쓸데없이 돈 쓰는 게 싫어서 그랬지. 그나저나 그 호텔에서 칠순잔치 하려면 비용이 얼마니?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괜히 돈 쓰지 말고 내 생일이니까 내가 낼게. 아이 참, 제가 낸다니까요. 아빠, 아들 능력 무시하지 마세요. 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희 아빤 워낙에 농사가 잘 되셔서 충분히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워낙에 젊었을 때부터 알뜰하게 사셨고 자식들이 돈 쓰는 게 싫어서 처음에 거절을 하셨던 거였죠. 하지만 저희 오빠가 끝까지 설득을 한 끝에 결국 오빠 돈으로 칠순잔치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칠순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주말에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장인어른 칠순잔치라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예, 너희 아버지 이번 주에 칠순잔치 한다며? 그런데 무슨 칠순잔치를 그런 비싼 호텔에서 하니? 그 호텔 나도 아는 곳인데 거기서 칠순잔치 하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너 설마 그거 우리 아들 돈으로 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한테 쓴다고 내 아들이 힘들게 돈 번 거 갖다 바치는 거냐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 돈 쓰는 거 아니고요. 저희 오빠가 전액 다 내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 오빠가 사업한다더니 아주 돈이 썩어 넘치나 보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비싼 호텔에서 칠순잔치 해준다고 덜컥 받아먹는 너희 아버지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이 굳이 서울에 와서 칠순잔치를 뭐하러 해? 그냥 그 시골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국수나 삶아 먹으면 되는 거지. 아주 촌사람이 서울사람 되고 싶어서 파락을 하는구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동안 그래도 시모랑 잘 지내고 싶어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리 아빠를 무시하세요? 시골 사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칠순잔치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아빠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농사 지으면서 저희 삼남매 키워주느라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눈만 뜨면 자식 생각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참견하고 무시하세요? 저희 아빠,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분 아니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어머님이 알기나 하세요? 참나, 시골 농사꾼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땡볕에 밭일이나 하는 사람이잖아. 밭일은 뭐 쉬운 건 줄 아세요? 시골 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시냐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마을 이장님이세요. 우리 할아버지에 이어서 2대째 마을 이장을 역임하고 계시다고요.
마을 이장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마을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리더십이 있는 분이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어머님은 아파트 동대표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저희 아빠를 무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요. 평범한 농사꾼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희 아빠가 그냥 가족들 먹을 것만 농사 짓는 줄 아시죠? 저희 아빠 배 과수원에서 해외 수출까지 하고 돈도 엄청 잘 버시는 분이라고요. 옛날부터 신발 밑창이 다 까질 때까지 신을 정도로 구두쇠로 사셔서 겉보기엔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골에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역 유지 소리까지 듣는 분이시라고요. 기름값 아낀다고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버스 타고 다니시고 양말도 다 기워 입을 정도로 아끼시면서도 할아버지 때부터 늘 마을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사시던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희 아빠를 무시하세요? 저희 여태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다 참았는데 저희 아빠 가지고 그러시는 건 진짜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인신공격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마구 쏘아대자 시모가 난처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말실수를 했나 보다. 아휴,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내가 오늘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바깥 사돈 칠순잔치 잘 치르거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사과라고선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과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예정대로 오빠가 알아본 호텔에서 아빠의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시골 어르신들도 올라오실 수 있도록 시골의 관광버스까지 보내줬어요. 그동안 아빠한테 받기만 했지 제대로 호강시켜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큰돈 써서 해드리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에 소주를 한 잔씩 하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워낙에 옛날부터 무식하게 살아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너한테 함부로 내뱉었던 것 같다. 나 솔직히 말하면 바깥 사돈이 부러워서 그랬어. 너희 결혼하기 전에 내 칠순 땐 그냥 무한리필 소고기집 가서 식사하고 끝이었거든. 그런데 바깥 사돈께선 그런 좋은 호텔에서 화려하게 칠순잔치 한다고 하니까 어찌나 내가 질투가 나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너한테 그런 막말이나 내뱉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이랑 저희 아빠를 차별한 것도 아니고 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 줄 아세요? 미안해. 아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사실 너도 알겠지만 네 시누이들이 워낙에 우리 집에 무심하지 않니? 원래도 무뚝뚝한 애들이었는데 시집을 가더니 시댁만 챙기고 나는 나 몰라라 하더구나. 심지어는 지 시부모한테만 보약을 해주고 나한텐 입 싹 닫는 거 있지? 시부모 공경도 좋지만 그동안 키워준 건 난데 걔들이 시댁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기니까 너무 서운했어. 내 자식들은 그렇게 무심한데 바깥 사도는 자식들을 잘 키워서 대접받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어머님, 그럼 저희 아빠 문제는 부러워서 그랬다고 치고 저한테는 그동안 왜 그러셨는데요? 저한테 목욕탕 안 가니까 더럽다고 하시고 제가 시장에서 사온 냉장고 바지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제가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며느리인데 내가 널 미워할 리가 있겠니?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 네가 좋아서 더 그랬던 거였어. 그때 너한테 목욕탕 얘기 꺼낸 건 우리 딸들이 목욕탕을 같이 안 가주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네가 목욕탕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길래 괜히 심술나서 그랬어. 그리고 네가 시장에서 냉장고 바지 사왔을 땐
솔직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 이런 거 살 거면 나도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텐데 난 쏙 빼고 너희 둘만 갔다 와선 선물이라고 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어른인 내가 그런 걸로 섭섭하다는 티를 내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괜히 너한테 심술 부리고 짜증냈던 거야. 그럼 명절 때 제가 한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 뭔데요? 그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오랫동안 살림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어린 네가 칭찬받는 게 질투나서 그랬어. 차라리 맛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네 시아버지가 빈말로 칭찬하는구나 했을 텐데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로 맛있길래 괜히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래도 시엠인데 며느리보다 음식 못한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니? 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긴 했지만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단다. 자식들한테 못 받는 사랑을 너한테 받고 싶었고 너만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어. 그래서 너한테 관심 받고 싶은 마음에 말 한마디라도 더 걸고 그랬는데 내 성격이 워낙 이상하다 보니 말이 자꾸만 엇나가더구나. 이번에 바깥 사돈 일도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다 내 주둥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절대로 내가 바깥 사돈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속마음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시며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셨을까. 저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실수만 계속하고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새삼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말씀을 좀 험하게 하셔서 그렇지 저랑 성격이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관광버스 춤이긴 하지만 춤도 잘 추시고 저처럼 외향적이고 흥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오해만 없었다면 정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말씀을 좀 예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오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 그동안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니까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놈의 입이 문제지, 입이 문제야.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진작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괜히 너한테 상처만 준 것 같구나. 내가 앞으로는 절대 말 함부로 하지 않으마. 진짜죠? 진짜 앞으로는 저한테 말씀 함부로 안 하실 거죠? 저 어머님이 말실수는 많이 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시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저한테 눈물로 사과하시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질투나면 질투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저랑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 그런다고 어머님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치 얘기는 좀 줄이시고요. 그럴게. 내가 다시 너한테 상처 주지 않고 뭐든지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마. 정치 얘기도 하지 않을게. 나처럼 못난 시엠을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전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도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하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부모님 댁에 내려간 적도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대하게 시부모님을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하시는 과수원을 보고 크게 놀라셨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과수원을 정말 크게 하시는구나. 역시 네 말대로 평범한 농사꾼은 아니신 것 같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돈께서 칠순잔치 하실 때 제가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좋은 데서 잔치하시는 게 너무 질투나서 농사꾼이라고 함부로 말했네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농사꾼한테 농사꾼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생 농사하면서 살았으니까 농사꾼 맞죠?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내려오셨으니 이틀 동안 편히 계시다 가세요. 그래도 사돈지간이면 가족 아닙니까? 제가 이틀 동안 특급 대우해드릴 테니까 푹 쉬다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2박 3일 동안 시부모님을 정말 특급 대우를 해드렸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소고기집도 데려가시고 저녁엔 직접 음식을 해서 막걸리도 한 잔씩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광지에도 데려가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너희 부모님 진짜 훌륭하시더라. 사돈이라고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내가 덕분에 정말 즐겁게 보내다 간다. 그리고 예전엔 내가 농사일 하신다고 무시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 농사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며느라, 내가 앞으로도 오해 생기지 않게 말할 때 꼭 주의하마.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혼자 마음속에만 감춰두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해. 설마 지금도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는 건 아니지? 에이, 없어요,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랑 시원하게 풀 거 다 풀었는데 서운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로서 더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서운한 거 있으시면 삐지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르게 정말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건 이후 시댁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시댁에서 제일 대우받는 게 바로 저고 그 다음이 저희 남편이 되었어요. 시댁만 중요시하고 친정 부모님은 챙기지 않는 시누이들은 완전히 꼴찌가 되어버렸답니다. 얼마 전에도 시댁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맛있는 떡을 제 입에 제일 먼저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상황이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변하셨으니 저도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요즘엔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들 간의 인연이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말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말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항상 언행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